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장 절삭 이론 및 NC 가공 부분 연수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절삭 공구에서 발생하는 구성인선의 방지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네? 공작로를 절삭 가공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 공구를 사용하죠. 네? 바이트라고 하는 공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밀고 올라가면서 가공을 한다. 그러면은 셋 조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셋 조각이 공구의 윤면 경사각을 타고 이렇게 이제 배출을 하죠. 배출이 돼요. 이걸 이제 칩이라고 얘기했어. 칩. 그래서 칩의 종류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칩의 종류 중에서도 유동형 칩, 연속형 칩이라고 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절삭납 끝부분에 점성이 큰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절삭납 끝부분에 이 발생된 칩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성장을 하죠. 성장을 했다가 균열이 생겨서 깨지고 탈락하고 다시 칩들이 달라붙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현상을 구성인선, 빌트업 엣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구성인선의 지금 방지책을 물어보는 문제죠. 틀린 것을 골라라. 일단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 절삭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절삭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절삭 속도가 고속으로 가공돼야죠. 절삭 속도는 이제 고속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절삭 공구의 윤면 경사가 윤면 경사각이 이제 커야 된다. 그리고 절삭 깊이가 크면 절삭 깊이가 깊으면 즉 많이 절삭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깊게 찔른단 말이에요. 깊게 찔러 넣으면은 그만큼 이제 절삭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절삭 공구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공 표면도 거칠어지게 되죠. 거칠게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절삭 깊이는 작게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작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윤활작용, 냉각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절삭류 공급. 이런 이제 네 가지 조건이 가공상에서 보면 이제 이상적인 조건일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이제 조건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구성인선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봤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내용과 관계가 먼 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1번은 절삭 공구의 인선을 예리하게 할 것. 그죠? 절삭 공구의 인선이라고 하는 거는 절삭 공구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빼쭉하게 좀 날카롭게 보이지만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라운딩이 젖어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이렇게 라운딩이 젖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라운딩이 젖어 있는 이 부분을 인선 반경이다. 공구 인선 반경이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날카로워야죠. 날카로워야 가공이 잘 될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이제 무뎌지면은 그만큼 가공상에서 뭐 예리한 이런 가공이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절삭 공구의 인선을 예리하게 할 것. 공구 인선 반경을 날카롭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맞고요. 2번은 절삭 속도를 작게 할 거 틀렸죠. 그죠? 절삭 속도는 고속, 즉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2번 틀렸고 절삭 깊이를 작게 하고 4번은 공구 윤면 경사를 크게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답은 2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2번을 절삭 속도는 크게 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NC 공작기기에서 검출기를 기계 테이블에 직접 부착하여 피드백을 향하는 서브 기구는 NC 공작기계에서
라고 하면 수치 제어 공작기계죠. 수치 제어 공작기계. 천공 테이프에 프로그램을 해서 입력시켜 주면은 입력된 그 정보를 가지고 공작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가공을 하는 공작기계입니다. 보통 공작기계, 범용 공작기계는 숙련된 가공자가 가공을 해야지 되는 거고, NC 공작기계는 프로그램만 잘 짜서 입력을 시켜주면 자기가 알아서 가공한다. 이제 이제 NC 공작기계의 핵심적인 그런 구성 요소로는 서버 기구가 있다는 거죠. 서버 기구. 이 서버 기구의 종류는 그 속도 제어와, 즉 속도와 위치 제어를 위한 검출기를 가지고 서버 기구의 종류를 구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속도 검출기와 위치 검출기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로 읽어낸 그런 속도값과 위치값을 피드백 시켜서 다시 진행시키고자 하는 다음 위치까지의 그 속도와 위치값을 어느 정도 이동하면 된다라고 하는 위치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장치가 바로 이제 서버 기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서버 기구의 종류에는 개방형이 있고요. 반폐쇄로 방식이 있고 폐쇄로 방식이 있고요. 개방형 그리고 반폐쇄로 폐쇄로 그리고 네 번째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죠. 하이브리드 방식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가지 방식. 개방형 서버 기구 같은 경우에는 즉 개방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서버 속도 검출기가 없죠. 속도 검출기랑 위치 검출기가 없죠. 아예 검출기가 없는 방식이고 반폐쇄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속도 검출기는 서버 모터에 두고요. 위치 검출기도 서버 모터에 두는 방식이 반폐쇄로 방식이고 폐쇄로 방식은 속도 검출기는 서버 모터에 두고 그리고 위치 검출기는 NC 테이블에 두는 방식이 폐쇄로 방식이고 하이브리드 방식은 속도 검출기는 서버 모터에 그리고 위치 검출기가 두 개죠. 위치 검출기는 서버 모터와 NC 테이블 두 군데다 두는 방식, 즉 그 폐쇄로 방식과 반폐쇄로 방식의 혼합형이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지금은 검출기를 기계 테이블에 직접 부착하여 피드백을 행하는 서버기고 폐쇄로 방식이 되겠죠. 폐쇄로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룹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오픈 룹 시스템은 개방형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서버 시스템 그리고 세미 클로즈드 룹 시스템은 반폐쇄로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 폐쇄로 방식을 선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주 절삭력이 150kg, 절삭 속도 50m/min 실 때 절삭 마력을 구하라. 절삭 마력 75분의 절삭 저항 곱하기 절삭 속도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마력으로 계산이 됩니다. 102분의 절삭 저항 곱하기 절삭 속도로 계산해 주면은 킬로와트죠. 킬로와트. 자, 이때 이제 F는 절삭 저항력입니다. 절삭 저항력인데 나누기 100이 나누기 75가 들어갔으니까 절삭 저항의 단위는 킬로그램이 들어가야죠. 킬로그램이 들어가야 바로 마력 킬로와트로 떨어집니다. V는 절삭 속도니까 절삭 속도 단위는 메타/미닛이 아니라 메타/세크로 대입을 해줘야 돼요. 메타/세크로 대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절삭 저항의 단위가 뉴턴으로 줬어. 뉴턴으로 줬으면은 나누기 75 나누기 102로 표현된 표현식을 가지고
계산하려면 뉴턴을 킬로그램 포스로 고쳐야죠. 뉴턴을 킬로그램 포스로 고쳐야 되니까 나누기 9.8을 해주면 돼. 나누기 9.8 해주면 뉴턴은 킬로그램 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자, 지금 문제상에서는 절삭 저항, 즉 주절삭력만 주어졌죠. 원래 절삭 저항력, 절삭 저항은 주불력, 배불력, 이송불력의 합이 절삭 저항이야. 지금 문제처럼 주불력만 주어지면, 주불력이 제일 크죠. 주불력이 제일 큽니다. 주불력만 주어지면 주불력만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절삭 속도는 50 m/m 미닛이고 마력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계산하면 75분의 150 곱하기 50인데 미닛이죠. 초로 고쳐야죠. 나누기 60. 절삭 주불력은 킬로그램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들어가고 계산을 해주면 마력 75 대신에 102로 나누면 킬로와트. 만약에 절삭 저항력이 뉴턴이면 킬로그램 포스로 고쳐야 되니까 분모에 9.8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계산이 됩니다. 1.67 4번으로 답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절삭 공구의 재료로 사용되는 스텔라이트의 주성분은 그랬습니다. 스텔라이트는 주조 경질합금의 종류죠. 스텔라이트는 주조 경질합금의 종류가 됩니다. 주조 경질합금은 여러 개의 금속을 녹여서 뭐 경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혼합을 시킨 상태에서 샘물을 굳힌다는 거죠. 샘물을 굳히는 방법으로 일단 주조 경질합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조 방법으로 굳힌 다음에 이제 단련을 시켜요. 적당히 이제 힘을 가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경화시키는 거죠. 경화를 시켜서 단단하게 만든 재료가 주조 경질합금이 되는데 그 주조 경질합금의 대표적인 종류가 스텔라이트입니다. 이 스텔라이트의 주성분은 코발트, 크롬, 텅스텐,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코발트, 크롬, 텅스텐,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1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1번을 골라주면 돼요. 예. 철에다가 텅스텐, 코발트, 크롬, 탄소 혼합시킨 합금이 이제 스텔라이트입니다. 스텔라이트.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11번을 보겠습니다. 연속 유동형 칩을 얻고자 할 때 틀린 조건은 그랬습니다. 유동형 칩, 연속형 칩 이와 같은 조건. 절삭 속도를 고속으로 하고 인면경사각을 크게 하고 절삭 깊이를 작게 하고 절삭률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한 재료, 연성의 재료를 가공을 하잖아요. 이 연성의 재료를 가공을 하면 이 유동형 칩이 발생하게 되죠. 유동형 칩의 경우에 안전장치로서 사용하는 것 중에 보면 칩 브레이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칩 브레이커. 적당하게 칩이 발생해서 가공을 방해할 경우에는 절단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죠. 칩 브레이커. 자, 그래서 연속 유독형 칩을 얻고자 할 때 틀린 조건은 1번은 연성 재료를 얇고 작은 칩으로 고속 절삭한다. 고속으로 연한 재료를 가공하면 유동형 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2번은 큰 경사각과 날카로운 절삭으로 인선 온도를 최적 온도로 유지한다. 윤면 경사각을 크게 하고 공구 인선이 날카로우면 그만큼 가공은 잘 되겠죠. 3번은 공구면을 매끈하게 연마하여 마찰력을 작게 한다. 윤활유를 공급해 줌으로써 윤활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마찰력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이제 맞는 거로 판단할 수가 있고 4번은 연성 재료를 두껍고 큰 칩으로 저속 절삭한다. 두껍고 즉 절삭 깊이를 크게 하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절삭 깊이를 크게 해서 저속으로 절삭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그 전단형 칩이 발생을 한 확률이 높아요. 유동형 칩보다는 4번을 답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11번은 4번 선택해주면 되고 12번 고속 절삭용 공구에서 칩이 공구의 경사면 위를 미끄러질 때 마찰력에 의해 공구의 상면에 오목하게 파지는 공구의 마모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절삭공구의 마멸, 절삭공구의 파손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죠. 크레이터 마멸, 플랭크 마모, 그 다음에 치핑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는 공구 상면, 윗면이 오목하게 파인다, 크레이터 마멸이죠. 플랭크가 평평하게 마모가 돼서 평평해진다. 그러면 그건 이제 플랭크 마모가 되는 거고요. 치핑은 충격 등에 의해서,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해서 날의 이빨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치핑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12번의 문제의 경우에는 크레이트 마멸이 답이 되겠죠. 크레이트 마멸, 절삭공구의 파손 형태에는 플랭크 마모 또는 플랭크 마멸, 크레이트 마멸 또는 크레이트 마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치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구 수명 판정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구 수명을 판정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공구 인선이 마모가 돼서 무뎌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한 다음에 제품의 치수가 가공하고자 하는 치수보다 크게 나왔을 경우, 즉 제품의 치수가 부정확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절삭 공구나 공작물 표면에 이상한 반점이 생겼을 때, 흰색 반점과 같은 반점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송분력이나 행분력의 변화는 없는데 주분력의 변화가 크게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가 이제 공구 수명을 판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골라라. 1번, 완성된 치수 변화가 일정량에 달했을 때, 제품의 치수가 변화가 일정량에 달했을 때, 공구 수명 마모가 많이 됐다는 얘기니까요. 실제 얻고자 하는 치수보다는 좀 더 큰 치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런 얘기니까 관련이 있는 거고요. 2번은 절삭공구의 마멸이 일정량에 달했을 때, 절삭공구 인선, 절삭공구의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마모가 돼가지고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런 얘기야. 세 번째는 가공면에 무늬 또는 반점이 생길 때. 맞습니다. 네 번째는 절삭 가공 시 주분력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때. 이건 제가 반대로 말씀드린 모양이구나. 그건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 절삭 저항의 주분력에는 변화가 없는데 배분력 또는 이송분력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때, 제가 수업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주분력의 변화가 없고 이송분력 또는 배분력이 급격히 변했을 때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 4번은 주분력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때가 아니라 주분력의 변화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송분력 또는 배분력이 증가했을 때, 변화하였을 때, 그렇게 해서 공구 수명을 판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8번은 답이 4번이고, 그다음 20번을 보겠습니다. 20번. 절삭 가공에서 절삭에 미치는 요인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절삭을 하는 데 있어서 절삭 속도라든가, 절삭 속도, 그리고 또 절삭 깊이라든가, 또 공작물의 일감의 재질이라든가, 절삭 공구의 재질, 그리고 윤활을 시켜주느냐 마느냐, 즉 절삭률을 공급하지 않느냐 등이 바로 이제 절삭 저항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 고르는 거니까요. 1번은 공작물의 재질, 2번은 공구의 재질, 3번은 냉각 및 윤활, 절삭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4번은 절삭 시 마찰 계수. 마찰 계수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죠? 절삭 가공을 할 때 절삭 공구를 공정물에 밀착을 시켜서 상호 그 접촉을 시키는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찰 정도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죠. 응? 예를 들어서 뭐 마찰력만으로 가공을 한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근데 이제 마찰력만으로 가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삭 가공은 절삭 공구를 절삭 그 공구대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절삭 공구에 이제 동력을 가해서 힘을 가해서 움직이게끔 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힘이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삭 공구와 공작물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 마찰 계수의 영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 거 4번 절삭 마찰 계수를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4장 절삭 이론 및 NC 가공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훑어봤고요. 일단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선반 가공의 문제를 좀 보죠. 5장 실전 연습 문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선방용 부속 공구 중 주축에 끼워 공작물을 3개 또는 4개의 조우로 확실하게 물고 이를 지지한 채로 회전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선반에서 공작물을 고정하는 건 뭐야? 척이죠, 척. 척이야. 이렇게 이제 그 선반을 보면 주축대라는 부분이 있고 심압대라는 부분이 있었죠. 심압대. 예. 주축대에는 척이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공작물을 고정을 해요. 그 심압대에는 전기센터가 전기센터를 고정을 해서 공작물을 지지하게끔 해서 이제 회전을 시키죠. 그리고 베드에 보면은 왕복대가 있어요. 왕복대 상에는 공구대가 있죠. 공구대가 있고 공구대에는 절삭 공구를 클램핑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회전하는 공작물을 절삭 공구가 밀고 가면서 가공을 해줍니다. 자, 이때 이제 이 공작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3개나 4개 정도의 조를 이용해서 공작물을 물어주는 그런 도구가 뭐냐? 장치가 뭐냐? 척이죠. 척. 센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지센터가 있고 회전센터라고 하는 것도 있죠. 회전센터. 회전센터는 주축에 들어가죠. 주축에 들어가는 거고요. 돌림판과 돌리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 돌림판과 돌리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돌림판과 돌리개를 이용해서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도 있죠. 그때 이제 회전센터를 같이 사용해 줘야 돼. 보통 척으로 공작물을 고정하는 그 공작물의 단면이 직경이 훨씬 클 경우에 척으로 고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런 대형 공작물들은 돌림판과 돌리개 또는 뭘 사용해? 면판을 사용하죠. 면판. 면판이라든가 돌림판과 돌리개 이런 것도 공작물을 고정하는 건 맞아요. 그죠? 공작물을 고정하지만 지금 이 문제 1번 상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척을 얘기하는 거죠, 척. 공작물을 주축에 끼워갖고 조 3개나 4개 정도로 공작물을 물고 지지하게끔 되어 있는 거 척입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반에서 절삭 속도가 942m/h. 시간당 942m. 지름이 200mm. 재료를 깎을 때 적당한 회전수는 얼마냐 그랬어요. 회전수 n을 구하라. 보기를 보니까 단위는 RPM으로 구하라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공작물이 회전할 때 이 공작물 회전수, 분당 몇 바퀴 돌리느냐, 분당 회전수를 구하라. 그럼 절삭 속도를 구하는 식이 1000분의 파이dn이죠. 절삭 속도는 메타/퍼 미닛으로 보통 표현을 했을 때 n은 RPM, d는 밀리미터야. 지금 이제 절삭 속도 주어지고 단위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재료 직경, 공작물의 직경 주어지고 회전수 n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942 나누기 60 이렇게 아우어를 미닛으로 고치니까 1시간에 60분 나누기 60 해줘야 되고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는 밀리미터 그대로 들어가야죠. 분모에 1000이니까 200 곱하기 회전수 n으로 해서 n을 구하면 RPM으로 떨어집니다. 942 곱하기 1000 나누기 파이 나누기 200 나누기 60 엔터 때리면 회전수 n 나오겠죠. 다음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삭 작업에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선삭 작업은 뭘 얘기하는 거야? 선반 가공을 얘기하는 거죠. 선삭 작업하면 선반 가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반에서 작업하기 어려운 거 골라라 이런 얘기죠. 기어 가공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기어 가공은 밀링 머신이라든가 호빙 머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펠로우식 뭐 기어 세이퍼 이런 이제 공작 기계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 되겠네요. 기어 가공은 선반에서 못 합니다. 나사깎기, 테이퍼 작업, 널링 작업 가능하죠. 널링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작 기계 선반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어. 기억을 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 8번 문제 봅니다. 문제. 바깥지름 80에 길이 120m의 강제 한 봉을 80mm 단위가 밀리미터야. 그죠? 바깥지름 80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단위는 뭐야? 밀리미터야. 밀리미터. 길이 120mm. 직경이 80mm의 길이가 120mm의 공작물을 지금 가공하는 거죠. 공작물을 가공해. 소경 바이트로 거친 절삭을 할 때 가공 시간을 구하라 그랬네요. 가공 시간 t 얼마냐? 거기 보니까 미닛으로 구하라 돼 있어요. 이렇게. 단 이송량 F는 이송 속도 주어졌죠. 이송 속도 F는 0.3mm 레볼루션. 한 바퀴 돌리면 0.3mm 절삭 공구가 움직인다 이거죠. 절삭 공구가 공작물은 회전하고 절삭 공구는 밀고 가고 한 바퀴 돌면 0.3mm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송속도. 보통 이송속도 우리가 S로 표기했었는데 문제상에서는 F로 주어졌습니다. 절삭속도 V는 70 m/min.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가공해서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120mm고요. 120mm고 한 바퀴 돌리면 0.3mm씩 이렇게 가. 그러면 몇 분 걸리겠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리겠냐. 그러면 길이 L을 요 이송 속도와 회전수로 나누어 주면은 나오죠. 시간이 이렇게 한 바퀴에 0.3mm 간단 말이야. 그러면 분당 몇 바퀴 돌아? 분당 n 바퀴 돌겠죠. RPM 1분에 지금 예를 들어서 1분에 100바퀴 돈다 그러면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은 1분에 몇 밀리미터 가는지 나오는 거 아니야. 몇 밀리미터 가야 돼 근데? 120mm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120mm를 1분에 몇 밀리미터 분당 몇 밀리 절삭공과 분당 몇 밀리 가느냐로 나눠버리면 시간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절삭 시간을 구하는 식이 ns분의 l이었죠. 여기서는 n 곱하기 s 대신에 f가 들어가야지. 이송 속도 f 곱하기 l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n을 먼저 구해야죠. n을 어디서? 속도에서. 그러니까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 v가 70m/min 이꼴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가 80mm, 80 곱하기 회전수 N이 구하는 값이고, 그죠? 여기서 회전수 N을 구해요. N을 구하면 RPM, 분당 회전수, RPM, 분당 회전수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 t는 회전수 n을 구했고요. 이송속도 0.3mm per revolution에 120mm에서 계산을 해주면 미닛으로 딱 떨어집니다. 분당 회전수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문제 9번. (1인치) 나사산 4개의 스크루를 가지고 있는 선반으로서 1인치에 대하여 13개의 산의 나사를 깎으려면 변환기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A는 주축 쪽 기어, C는 리드 스크류 쪽 기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사를 선반에서 나사를 가공할 때 변환기어를 구하기 위한 회전수를 구하는 식이 있죠. 리드 스크류의 리드 스크류의 피치를 어미나사의 피치로 나눠주면 되고 단식 기어를 선택할 때는 이 값이 C분의 A죠. C분의 A. 이렇게 C분의 A로 표현이 됩니다. C는 리드 스크류 쪽 기어, A는 주축의 전동 기어 있어. 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죠. 속도비를 구하는 식이 처음에 본 게 맞네. 리드 스크류의 피치, 이 리드 스크류의 피치를 어미나사의 피치라고 그랬죠. 리드 스크류의 피치를 어미나사의 피치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분의 공작물의 피치죠. 공작물의 피치. 공작물의 피치. 이 값이 리드 스크류 기어의 입수, C분의 A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 리드 스크류 쪽 기어의 입수분의 주축 쪽의 기어 입수,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식은. 이렇게. 자, 그러면 공작물의 피치가 얼마냐? 공작물의 피치가 1인치의 나사산 4개의 스크류를 가지고 있는 선반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 1인치는 25.4mm죠. 25.4mm 안에 나사산이 4개야. 그러면 피치가 얼마야? 25.4mm를 4로 나눠야 돼. 그래야 피치 값이 나오죠. 그래서 리드 스크류의 피치는 1인치 25.4mm를 스크류의 나사산이 4개니까 4로 나눠. 4로.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의 피치. 공작물은 1인치에 대해 13개의 산을 깎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1인치 안에 산이 13개 들어가 있는 나사를 깎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공작물의 피치를 구하려면 1인치는 25.4mm고 나사산으로 나눠야 피치가 나와.
나누기 13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5.4는 지워질 테니까 13분의 4로 정리돼요. 13분의 4. 네? 13분의 4는 C분의 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기 1, 2, 3, 4번 중에서 A와 C가 주어졌잖아. A와 C 값 중에서 13분의 4로 떨어지는 값을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5배를 취해 보자고. 그러면은 3, 5, 15 오히려 놓아서 65분의 4, 5, 20해서 A는 20개, C는 65개면 되죠. 이렇게 13분의 4로 정리되니까 13분의 4의 배수를 취해가면서 보기에 A, C 값이 적당한 것이 있는지를 보고 골라주면 됩니다. 5배 취해주면 되겠네. 5배 취해주면 먼저 예를 들어서 뭐 6배, 7배, 뭐 8배 취한 값들도 보기에 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온 값을 골라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A는 20개, C는 65개. 이 답을 2번을 골라주면 돼요. 2번을. 이렇게 이제 그 계산형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나사 가공 시 단식으로 가공할 때 주축 쪽 기어에 이수하고 리드 스크류 축 쪽에 기어하고 이수하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드 스크류의 피치분의 공작물의 피치로 해서 계산을 해줘야지 되겠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피치를 구할 때요, 1인치? 1인치면 25.4mm란 말이야. 25.4mm 안에 나사산수, 산수로 나눠줘야 피치가 나와. 피치라고 하는 건 뭐야?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죠. 피치라고 하는 거는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산에서 산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25.4mm 안에 나사산수 해주면 산에서 산까지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드 스크류의 피치하고 공작물의 피치를 계산을 해준 거야. 그래서 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뭐 10번도 같은 맥락의 문제죠. 그죠? 10번도 9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14번. 그림과 같은 둥근봉 테이퍼에서 D의 값은 몇 밀리미터냐 그랬어요. 테이퍼를 보니까 큰 쪽은 21.3mm고 치수가, 작은 쪽은 D로 주어졌고, 길이는 62mm로 주어졌고, 테이퍼 값은 얼마로 주어졌어? 20분의 1로 주어졌어. 그럼 테이퍼 값을 어떻게 구해?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를 2로 나눠서 길이 L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20분의 1은 2 곱하기 62분의 라지 D 21.3mm 마이너스 스몰 D에서 스몰 D를 계산해주면 밀리미터로 떨어집니다. 테이퍼를 구하는 식, 테이퍼 값 표기 방법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9번과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요. 복식 기어의 이수를 구하는 문제야. 어미나사 피치는 8mm, 선반에서의 피치는 1mm. 나사를 절삭할 때 변환 기어를 선택하라. 선반에서 나사를 가공할 때 속도 B는 리드 스크류의 피치분의 공작물의 피치야. 그러니까 리드 스크류의 피치가 뭐야? 어미나사의 피치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8이죠. 8이고 선반에서의 피치, 즉 공작물의 피치는 1mm야. 이렇게 주어진 값은 복식이니까 B 곱하기 D분의 A 곱하기 C 이렇게 표현이 되죠. 9번 문제나 10번 문제는 단식 기어를 이용해서 나사를 가공하는 경우고, 15번은 복식 기어를 이용해서 나사를 가공하는 경우고, 그래서 복식 기어에 복식 기어니까 이렇게 B는
분모는 뭐로 봐야 돼? 분모는 B 곱하기 D라고 하는 값은 주동기어의 이수곱이죠. 주동기어의 이수곱이고요. 분모는 종동 이거 바뀌었죠? 바뀌었어. 종동기어 이수곱분의 주동기어 이수곱. 주동기어 이수곱. 공작물이 있으면, 공작물이 있으면 공작물 축과 물린 기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 A 기어야. 그리고 이제 중간 기어가 있죠. 중간 축이 있어. 중간 축에서 이렇게 C 기어, B 기어. 이렇게 이제 B 기어가 물고 있는 축이 있죠. 이게 리드 스크류 축이고, 리드 스크류 축이고, 이렇게 이게 이제 공작물 축이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동기어의 이수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공작물을 물고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는 얘기야. 그럼 이제 A 기어, 종동기어 이수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C 기어와 D 기어가 종동기어에 해당이 되죠. 이걸 이제 주동으로 보니까 A를. 그래서 B 곱하기 D분의 B 곱하기 이게 안 맞네. 해설에 그걸 좀 바꿔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 그림이 B 기어, C 기어가 좀 바뀌었네. B 기어, C 기어를 이렇게 바꿔서 A, B, C, D 이렇게 봐. 이렇게 봐서 A하고 C가 뭐야? A 기어와 C 기어가 뭐야? 주동 기어에 해당이 되는 거야. 주동 기어. 그리고 뭐야? B 기어와 D 기어가 종동 기어죠. 1번 축에서 2번 축으로 동력이 전달이 돼. 그 다음에 2번 축에서 3번 축으로 동력이 전달이 돼. 1번 축에서 2번 축으로 동력이 전달이 될 때는 1번 축을 주동, 2번 축을 종동. 2번 축에서 3번 축으로 동력이 전달이 될 때는 2번 축이 주동, 3번 축이 종동. 이렇게 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A 기어하고 C 기어가 그 주동 기어에 해당이 되는 거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즉, 그 공작물 쪽 이 속도비를 구하는 식이, 속도비를 구하는 식이 리드 스크류 피치분의 공작물 피치니까 리드 스크류 축 쪽의 기어 이수분의 공작물 축 쪽의 기어 이수비 아니야. 기어 이수.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이제 그 매칭을 시키는 거야. 매칭을 시켜서 복식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지. 복식일 때는 이렇게 보니까 분모가 먼저 이 리드 스크류 쪽에 그 기어 이수하고 공작물 쪽에 기어 이수 해갖고 D분의 A, 단식이면 D분의 A 이렇게 되겠죠. D분의 A 여기서 A와 B가 물고 있으니까 B를 분모로 보내야 돼. D와 C가 물고 있으니까 C가 주동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C를 분조로 보내야 돼. 그래서 이제 주동계 이수곱분의 종동계 이수곱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작물 축을 기준으로 해서 주동기어, 종동기어, 주동기어, 종동기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B 곱하기 D분의 A 곱하기 C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설에서 B기어, C기어 요거를 바꿔놓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지금 답이랑 이렇게 이게 매칭이 돼. 이렇게. 그래서 지금 8분의 1 아니야. 속도비가 8분의 1이야. 그럼 8분의 1이 나오도록 A, B, C, D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 1, 2, 3, 4를 다 계산을 해봐야죠. 보기 1, 2, 3, 4를 다 계산을 해서 8분의 1이 나오는 값을 골라주는 거야. 그렇게 해주니까 A기어는 20개, B기어는 80개, C기어는 45개, D기어는 90개의 이빨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80 곱하기 90분의 20 곱하기 45 딱 계산하면 8분의 1이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쩌다가 한 번씩은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계설계 기사나 건설계 설비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산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 설비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산형 문제는 이제 드물게 어쩌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드물게. 나올 때보다는 안 나올 때가 훨씬 많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뭐 자격증 취득하는 분들은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하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외부 입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 시험들을 봐야지 되는 경우에는 이게 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라고 봐야지 됩니다. 기사 정도 시험 문제이지만 흔하게 기사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만 가지고는 변별력이 별로 없죠. 기사 시험은 평균 60만 넘으면 합격이 되니까는 뭐 관계가 없지만, 외부 시험을 기업체 입사하거나 뭐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임용고시를 본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등수대로 자르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기사 시험 쪽에서 잘 안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줘야지 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또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시험이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해야 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일단 16번을 보겠습니다.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선반으로 보통 선반에 심압대 대신에 해정공구대에 필요한 공구를 공정 순으로 배치하여 고정하고 크기 같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선반.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선반하면 터리 선반이죠. 4번 터리 선반 골라주면 됩니다. 자동 선반. 자동 선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선반은 수동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직접 뭐 공구를 고정시키고 공작물을 고정시키고 또 숙련된 가공자가 직접 가공하고 수동 선반이죠. 자동 선반이다 그러면은 이제 NC 선반, 수지 제어 선반 수지 제어 선반은 차이는 있지만 수지 제어 선반보다 조금 더 무인 가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반을 얘기하는 거고요. 탁상 선반은 이건 소형 선반이죠. 보통 책상 위에다가 거치를 시켜놓고 가공할 수 있는 선반이 탁상 선반이란 말이야. 어디서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이 열쇠 가공하러 가서, 열쇠 카피하러 가서, 볼 수 있는 선반이 뭐야? 탁상 선반, 탁상 선반. 그다음 모방 선반, 원형을 그대로 두고요. 보통 가공하는 선반은 원형이라고 하는 물체와 관계없이 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의 형상을 깎아가는 거고, 모방 선반은 원형 제품이 있어요. 원형 제품이 있고 그 원형 제품의 주위를 안내 툴이 쫓아가면서 결석 공구가 움직이게끔 해갖고 공작물을 깎게끔 하는 이런 형태의 선반이 모방 선반이 될 거고, 문제에서처럼 대량 선반을 목적으로 해서 터리 공구대, 여러 개의 공구를 가공 순서에 맞춰서 고정을 시켜놓고 가공을 하는 이런 선반이 터리 선반입니다. 사용하는 공구대는 터리 공구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6번은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4번. 자, 여기까지 해서 5장 선반까지 이번 시간에는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6장 연습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